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50대래요. 5억 1,100. 근데 문제는요 5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만 원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8,400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금년에 78세입니다. 제가 금융투자업계에서 52년째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어서 깨달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30대 40대 적어도 50대 이전에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저는 운이 좋아서 우리보다 고령사회가 20년 30년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일을 하면서 고령사회를 미리 본 덕분에 미리 깨달은 거가 제 인생에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배님들께 좀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식의 교육을 30대 40대에 아내와 같이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혼자 와서 들으니까 내일 모레가 퇴직인데 준비는 언제 하고, 고난은 아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아내는 누가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참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 일본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거래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작년 연말에 20%가 됐죠. 50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될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씩 한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다는 겁니다.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걸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제가 그걸 본 거가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일본에서 은퇴 관련 서적이 많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책들을 열몇 권을 사가지고 전부 그거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은퇴 관련 서적이니까 노후에 돈은 어떻게 할 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건가, 대부분 그런 얘기일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무슨 돈 문제도 있지만은 건강 문제, 부부 화목 문제, 그다음에 뭐하고 살 건가, 특히요 퇴직하고 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평생 현역을 목표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같은 그 2010년쯤인데요 이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하니까 퇴직한 부부의 갈등이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부부 갈등에 대한 서적들이 또 많이 출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은퇴 후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법, 은퇴직 부부 취급 설명서, 무서운 마누라와 무용지물 남편 처방전, 은퇴 남편 길들이기, 이런 책들이 많이 출판이 돼서 팔리고 있는데요. 그 말은 퇴직 후에 부부 갈등의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퇴직 후에 부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부 각자가 소일거리가 필요하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간접 경험을 미리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노후 준비하는데 젊은 시절에 간접 경험을 미리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요, 일본에서 이제 퇴직 후 퇴직자들의 문제를 다룬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요, 일본에서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정년 후의 진실, 이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일본의 퇴직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일본이 지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3년에 29.1%인데 지금 3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연수입이 300만 엔, 월 25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요. 월 수입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 평균 생활비는 3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지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가정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 후에도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70대 남성 취업률이 46%로 절반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 하느냐? 제일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 가사 도우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에는요,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노령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간병, 돌봄 이런 뜻으로 개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개호 난민, 개호 대란. 몸이 불편하게 됐는데 들어갈 시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간병 인력이 지금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40% 정도가 중국 동포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 동포분들이 이제 경제력이 좋아져 가지고 안 오기 시작하면 저는 일본보다 더 우리나라가 간병 대란, 간병 난민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노 케어,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도와주는 거, 그런 일이 일본에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요즘 일본에는 스팟 아르바이트라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간 동안 일할 사람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가서 딱 일을 하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돈을 딱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팟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는 그 회사가 상장 기업이 될 정도로 번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젊은 시절부터 퇴직 후에 나는 뭐하고 살 건가, 그거를요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작년 연말에도 대기업에서 40대 후반에 명퇴들 한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면요, 반올림에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 2022년 기준으로요, 남녀 평균 수명이 82.8세랍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다. 근데 우리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연령,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노후 준비의 상식입니다. 그러면요, 1980년생, 금년에 만 45세가 되는군요. 이분들이 20% 생존 확률 연령이요,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일찍 가면 그만이고. 자, 그래도요,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요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이에요.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01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01시간을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50대래요. 퇴직 직전.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요 6억 1,400만 원이래요. 근데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300 빼면요 5억 1,1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5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만 원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8,400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일본에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처발내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1년에 몇 번씩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작년 연말에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 집값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리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진국 사람들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몇십만 원이라도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0%. 한마디로 껌값입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11%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재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거든요. 우리 돈으로 평균 1인당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 나눠봤더니요 1인당 평균 4,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있는 게 뭔가? 달랑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2018년이에요.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초에 900만 채가 됐어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우리나라도 작년에 제가 보니까요. 빈집이 152만 채가 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요.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 지방도시도 지난번에 광주를 가보니까요.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애들이 글로 이사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이 우리나라도 지금 152만 채가 있다는 거예요.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했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한 일본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켰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지. 나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아까 일본에 일하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요즘은요. 우리나라도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2년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네 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늘고 있어요. 제 옛날 직장 후배 한 분은 여자분인데요. 70이 넘었습니다. 요즘요.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간병 안 하면 돈을 받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간병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누가 오더니
당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요, 90 가까운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보람 있고 돈도 받고 좋다고요. 옛날 직장 동료 후배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너도 빨리 자격증 따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요즘 그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조직. 우리나라에 NGO가 많습니다. NGO는요, 비정부 기구의 뜻이에요. NGO도 넓은 의미의 NPO에 포함이 되거든요.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퇴직하고도 보람있게 뭔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요,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예요. 10% 정도가 200만 개 정도의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은 시절에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요, 우리가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성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 회사 사장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기한테요,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요,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창피해가 그러는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요, 고생고생하다가 꼴 보시는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삼식이 같다고 영식이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한 것 같지요.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요, 일본 가면 더 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뭔가?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12지향 궤양, 키친 트링크, 주방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그렇게 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냐? 일본과 우리나라는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다가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요,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고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근데 우리는, 일본은 따로따로 놀다가 이게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일본의 가정주부들도 전업주부인데도요, 4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들 교육 손에서 떼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은퇴 빈곤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 요즘 문 닫는다고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위 사기 당하는 리스크. 요즘 금융 사기꾼이 덜덜합니다. 그 다음에요, 중대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그리고 성인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혼이혼 리스크.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 황혼이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황혼이혼이요, 엄청 늘고 있어요. 보세요. 우선 이혼 건수가요, 1970년대만 해도 15,000건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92,400건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2023년에는 36%로 늘었어요. 지금요,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 무슨 참다 부부가요, 애들 결혼해서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나면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서 날이다 이혼 이런 게 큰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등이에요. 그리고 일본은요, 그렇게 황혼이혼이 많다고 사회 문제가 됐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작년에 보니까요, 신문 보도에 보니까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1%였던 거가 23%로 늘어났는데 그게 큰일 났다고 사회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36%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유가요, 돈 문제, 부부의 배우자의 외도 이런 게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혼 사유 중에 늘어난 게 뭐냐면 퇴직 후 남편과 부부의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다 아르바이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도 있지만은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저도 70대 후반의 나이가 돼 보니까요, 친구들이 먹고 사는 거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 그걸 너무나 공허해하는 거예요.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 정부 고위직까지 한 제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이 끝발이 있던 사람, 일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요, 우연히 심사위원을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심사를 하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번만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고급 공무원입니다. 이분은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시로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서 봤더니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까지라고 했죠.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면접에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한대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서 돌봐주고 같이 놀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화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일이 없잖아요. 일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체력이 넘치잖아요.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냐? 퇴직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에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함부로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다만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이 뭔데? 뭐 집값이 오르니까 사세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파세요. 저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요 62만 달러, 근데 일본이 52만 달러래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선진국이 됐고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랍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일본의 가정은 가구 원수가 많으니까 혹시 1인당으로 계산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요, 1인당 가계 순자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6만 달러, 일본이 22만 달러.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요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래요.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71%가 부동산. 근데 이게 전 세대 평균이니까 이 노인분들만 보면은요 80~90%가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나라 퇴직자들은 퇴직 후에 집 한 채 있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은 32%가 부동산, 일본은 37%가 부동산, 그리고 60~70%가 금융자산이에요. 우리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치겠지만. 근데 혹시라도요, 과거 일본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기 부동산 침체가 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요, 일본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가요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에 일본 땅 넓이는 4배. 우리 남한 땅은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는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래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평균 3배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98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부동산이 난리 났을 때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지 1이었는데 지금은 4분지 3이다. 4분지 4면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똑같은 수준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일본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요.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오른답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일본 사람들은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보통 사람이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거든요. 근데요, 일본도 1980년대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는요, 우리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요,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엔화값을요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절반으로 낮췄어요.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로 떨어져 돈 왕창 풀어. 그게 부동산 난리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집 못 사면 큰일 나다고 난리고 난리 났었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 거의 인구 대비로는 우리가 일본의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세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는 100% 도시국가죠. 그런 나라를 제외하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1등, 2등이래요. 91%. 시골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동네 막내가 75세래요. 나올 사람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중요한 거는요, 선진국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선진국의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 사람들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리츠 부동산 펀드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걸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지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다 그런 표정들이시거든요. 아닙니다. 저는요, 함부로요, 사세요, 파세요 이 말 못해요. 작년 연말에요, 유튜브 제가 유심히 보니까 내년에 이제 금년이죠, 부동산이 곡소리 난다고 그래요. 그 곡소리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떨어진단 말입니까? 오른단 말입니까? 들어가 봐야 알아요. 어떤 거는 곡소리 난다고 놓고 폭 나간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곡소리 난다고 그러고 오른다고 그러고, 몰라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저는 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는 좀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처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100살 이상 된 김영수 교수님 같은 분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작년에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재작년에 일본은 92,000명. 작년에 일본에는 10만 명이었어요. 백세인이. 우리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그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대로 가구 원수가 많았잖아요. 가족이. 근데 2022년에는 65%로 늘었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나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지방에도 이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가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저렇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 돼가고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그 애물단지 때문에. 제가 아까 도쿄 수도권에 사는 28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지?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재건축 죽어도 안 된대요.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들이야. 근데 재건축할 비용을 적립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1%만 반대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만 신문에 나가지고 허가가 안 나서 그렇지 허가만 안 나면 재건축은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요즘도 강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재건축하려면 한 15억 정도는 가고 있어야 된대요. 전세 살해야 되죠. 분담금 내야 되죠. 그래가지고요 21%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일본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왜?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해도 일본 전체 주택수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10층 넘는 아파트는요 일본에서요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작년에 64%래. 그것도 다 철근 콘크리트 10층 넘는 아파트 아니에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에 사는가? 시내에서.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작년 12월인가요? 어느 일간지에 보도가 된 자료인데요.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2009년에 입주했대요. 이걸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람이요, 일본에서 둥글게 마당을 하나 먼저 설계를 하고요, 마당 근처에 이렇게 집을 짓고 서로 마주보고 살게 만들어 놓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타운하우스도 밖에서 보이잖아요. 이 밀실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요, 100채 중에서 30채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데 들어와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야마모토 설계사 오라고 가지고 파티했다고 중앙일보에 일면 전면으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이 누구냐? 노인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이 노인 가구는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느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이게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함부로 예측을 어떡합니까? 다만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가구는요, 노인네 가구도 부채가 가계부채가 많아요. 아까 앞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일본은요, 여기 보세요. 40대 미만은 저축액분지 부채액이 168%. 일본도 빚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집사가 나오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퇴직할 때가 되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집값이 3천만 원, 4천만 원 떨어졌다는 도쿄 수도권 사는 제 친구, 집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나는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 300이고 저축액분지 부채액이 절반 정도는 42%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60이 넘어도. 이때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자기 노후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빚은 1억이 넘는 빚이 있어. 하우스 푸어, 주택 빈곤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십시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본은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걸 팔고 길가에 놔앉습니까? 그런 분은요, 예를 들어서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셔서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아서 쓰세요. 그리고 떠날 때 남으면 자식한테 주고, 그리고 모자라면 그냥 땡입니다. 나라에 주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라도 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창직의 시대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에요, 2020년에
등록된 직업의 수가 16,891개였는데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50개.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정리 컨설턴트. 그런데 뭐냐면 이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의 직업과 연관시켜서 나는 이 일을 좀 남과 차별화시켜서 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젊은 시절에 미리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해온 일을 예를 들어서 투자 교육이라든지 노후 설계 교육, 제가 해온 일을 좀 발전시켜서 이런 일을 좀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0대, 40대 현역에 계신 분들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나중에 뭔가 남다른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렇게 되면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자기도 발전하게 되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노후에 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까 일본의 사례도 보여드렸죠? 저의 경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주특기를 살리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하루에 신문 5가지를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그 다음에 KTX 지방에 갈 때도 가방에 신문 넣고 그걸 잘라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일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뽑아주겠지. 아닙니다. 지금 넘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안력. 저는 그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그 투자교육 하던 일, 이걸 가지고 미래에셋 금융그룹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제가 미래에셋 금융그룹에서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맞는 자료, 제안서 써서 보내고 일주일에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미래에셋에서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어서 9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제안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어디서 회사에서 100만 원 받았다. 돈값을 해야 돼요. 회사가 왜 나한테 이 돈을 줬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돈을 쓸 때는 이것이 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있지 않고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재벌그룹에서 임원하다가 나오셨대요. 갑자기 나오셨는데 뭘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갔답니다. 무지개 힘든 일이래요. 아마 돈 때문에 쓰면 못했을 거랍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에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일을 시작했대요.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지금도 한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 100세 시대에 평생 현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제가 해온 일 중에 이 선택을 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간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이요,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입니다.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애들이 313만 명이래요. 캥거루죠.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요,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 사망 신고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급변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취직하면요, 재취업을 먼저 받은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근데 그때 자식은 대학생 고학년 되고 결혼 비용 들고 노무 요양비 의료비 들고, 그래서 멀쩡하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00세 시대에는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요즘 이제 투자가 유행입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를지 떨어질지 뭘 사야 될지 이것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공 자산 관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인가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1%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시지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우선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 1955년에서 60년 6.25 이후에 출산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저희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것도 1975년이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었는가? 무지막지하게 난 겁니다.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요, 2023년에 0.72명, 2024년에 약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0.74명.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둘이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 겁니다. 우선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여성 평균이 31.4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의 초산 연령 중에서 우리나라의 초산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32.96세. 그러면 늦게라도 많이 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낳겠냐? 그랬더니요, 남성들은 25.6%가 낳지 않겠답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절반 가까운 41.4%가 애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왜 안 낳겠는가?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나라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2035년에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우가 된대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화끈합니다.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대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샌다는 표정입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재테크 강좌라니까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절약하라고 한다는 말이 아마 그런 표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에서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몇 달을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착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님이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강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 놓고 쪼잔해가 무슨 절약이야? 한번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애들도 진정한 자립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이요, 자녀 리스크란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한가? 지금요, 우리가 과소비 그러지만은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요,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요,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요, 소득 대비 자식한테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썼는데요, 작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애들이 68만 명이래요. 캥거루죠. 성인 전체로는 캥거루가요 313만 명이래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요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신이래요. 몇 년 전에 일본이 불황일 때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딸만 하나 있습니다.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어줬냐?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우리는요, 결혼정보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9,900, 딸이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얘기는 다 싫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요, 직장을 60, 70까지 다니면서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는 말씀을 드린 일 있죠.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취직하면요, 재취업을 해도 먼저 받은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자식은 대학생 고학년 되고 결혼 비용 들고 노무 요양비 의료비 들고, 그래서 멀쩡하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취직이 안 되잖아요. 작년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70%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그 취업이 아니거든요. 그걸 빼면요 60%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일본은 지방대까지 포함돼가지고 98% 취업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외 공부해서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근데요,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느끼시겠지만은 신규 채용이 팍팍팍 줄어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 채용 방식 중에서 정기 공채 이 방식이 2019년에 50%였던 거가 5년 만에요 23%로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는요 다 경력직 채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성장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럼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로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선망해지고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하자. 그럼 변호사는 무사한가? 요즘 변호사들이 어렵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그럼 변호사가 34,000명 시대랍니다.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거든요. 요즘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죠. 종당에는 늘릴 거예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긴다잖아요. 초등학교에 의대반에 들어간 애들이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안전한 직업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계명. 아주 웃기는 계명 같은데 만든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이 준대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 난리치는데요.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52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나 조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요,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립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거든요. 요즘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건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을 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노후는, 그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되겠는가? 행위의 자립, 그리고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산책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책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 경제적으로 자립해야지 부모한테 남한테 폐 안 끼치거든요. 경제적 자립하면 다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연금 준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면요,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 70%, 80, 90%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9%인데 왜냐?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29%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여기 보십시오.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 72%입니다. 이게 2023년에는 12%로 줄었어요. 몇 년 지나서요?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국민연금도 드셔야 돼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가정주부는, 전업주부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가입이 가능한데요. 최저 금액이 9만 원이에요.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가입을 하면요, 지금 가치로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요, 1인 기업, 자영업 하는 분들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 개인연금을 3층.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100세 시대에는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층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준비를 못하고 퇴직한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사람은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고향에 산이 있으면 산, 이거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뭘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요, 3층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다 운영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금융회사하고 상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퇴직연금 중에서요,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을 가입자, 근로자가 지는 연금을 DC형 퇴직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가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을 지는 연금을 DB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회사가 책임져 주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사가 망하는가 뭐 그런 것만 잘 보면 돼요. 근데요, DC형 연금 가입한 근로자들은 열심히 그걸 잘 하는가에 따라서 퇴직할 때 받는 연금 금액이 2배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 DC형으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로 퇴직연금 가입하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이 DC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DC형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는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 이런 데 운용을 하는 게 78%예요. 그리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이런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에 운용하는 비율은 22%밖에 안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요, 60% 이상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투자 상품에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투자 상품 운용하는 비율이 55%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수익률이 2.26%,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요, 과거 10년 평균이 8% 정도예요. 우리 4배 수익률이 많아요. 일본도 3.8%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싸게 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퇴직연금 운용회사가 피델리티라는 회사인데요. 작년 9월 현재로요, DC형 퇴직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 우리 돈으로만 아마 15억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직장인이 54만 4천 명. 그리고 IRA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로 말하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이것도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게 41만 8천 명이니까 합치면요, 96만 명 정도가 연금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델리티라는 회사의 미국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20% 정도니까
미국 전체 직장인으로 보면은요, 여기에 5배 정도에 되는 직장인이 연금자산을 퇴직할 때 100만 달러니까 15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대로 나가서는 어림없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미국 직장인과 같은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 내 퇴직할 때 퇴직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직장인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선 첫째, 이 회사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교육을 받습니다. 투자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가입자 교육을 통한 투자 지식, 자기 책임의식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대비한 장기자산 운용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 등에 운용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빨리 그런 직장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선 우량 투자 상품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용회사의 평판이 좋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장기 운용 성적이 좋은가를 봐야 돼요. 1년, 2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상 정도의 운용 성적을 5년, 10년 꾸준히 내는 그런 상품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요, 수수료 비싼 상품을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 하면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런 수수료도 비싸지 않으면서 장기 운용 성적이 좋고 또 운용회사의 평판이 좋은 그런 회사의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돼요. 자기도 공부해야 되지만.